이제부터 대전 시립미술관 2021년 관장 초청 대담 정신의학 마음예술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양일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리와 윤리, 윤리의 한국적 정초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은 정신의학, 마음, 윤리를 연결해서 새로운 공간 미술을 확장하는 이런 기획입니다. 특히 오늘 양일모 교수님과는 한국적 윤리적 정초를 성찰해서 마음과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윤리라는 연결고리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양일모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일모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동양철학으로 석사학위, 그리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옌프,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 사상, 민본과 민주주의의 개념적 통섭 등의 저서와 윤리 개념의 근대적 전환, 20세기 전후의 한국의 언론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등의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일모 교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일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승의 관장님 덕분에 대전시립미술관의 그 관장 초청 대담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제가 정신, 마음, 그리고 예술 이런 분야입니다만은 제가 정신의학은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선뜻 이 대담에 응하기가 두려웠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라는 영역, 그리고 제가 아마 성리와 윤리라는 그런 책을 저술한 적이 있어서 관장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아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정신의학 그리고 이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들, 아마 유교 혹은 동양 혹은 마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초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초자는 어떤 윤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성리학을 아주 발전시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요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일모 교수님을 모시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먼저 양일모 교수님, 성리학에서 성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성리학 혹은 성리 이런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연구년을 이용해서 어떤 출판사의 부탁을 받고 이 고등학교 교재로 교과서로 윤리와 사상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동양 파트 부분에서 제발 쉽게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양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상 용어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리학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성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관장님이 직접 질문하시듯이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이게 성리학에서 성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으로 본다면은 이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이 아마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이 되었다, 이런 문장들은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뒤집어서 본다면은 이 조선 시대 건국 이래로 아마 성리학이
그 조선을 다스리는 국가 이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전은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성리학은 이제 불교 국가인 고려에 대항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리학은 이제 불교와는 대립적이었다. 물론 뭐 아주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이제 불교와 성리학의 연관관계도 얘기합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리학이라는 것은 불교와는 대립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아마 성리학은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은 아마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성리학이라는 용어 이외에 유교라는 용어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유학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성리학과 유교는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아마 조금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유교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아마 우리가 종교를 분류할 때 이게 종교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뭐 이런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분류가 있고 또 그 안에 성리학이라는 조그마한 이제 하위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 성리학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땅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과서를 보면은 아마 고려 말기에 아마 그 안향 혹은 백이정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주자학과 관련된 도서들을 이제 수입하면서 조선에 주자학이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주자학 혹은 성리학은 상당히 연관이 있는 학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아마 이미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던 어떤 그 유학, 주자학 계통의 학문을 조선에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성리학이 도입된 것을 이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그 유명한 서원 중에 아마 안동에 가면은 도산서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생긴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 서원이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유네스코 기념 아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그 조선 시대에 아마 원나라에 가서 주자학 혹은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 특히 이제 안향, 백의정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주에 조그마한 사당을 짓고 혹은 이제 서원을 지어서 했던 것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산서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학교라는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학교라고 할까요? 사립 그리고 또 도산서원에서 안동에서 그리고 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이제 그 조선시대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유명한 학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능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 시험의 교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육 기능을 맡았던 그런 그룹들이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외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마 오늘 얘기가 어려워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조금 길게 대답을 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고려 말기에 안향, 백이정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그 당시 원나라였습니다만은 중국의 학문을 수용해서 아마 조선시대 성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이 생기기 이전 혹은 고려시대 불교가 성행하기 이전 그러면 유학이 없었을까? 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삼국시대도 역사를 보면은 이미 유교의 역사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기억을 잘합니다만은 백제 시대의 왕인 아집기 이런 분들이 노노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하였다. 이 문장은 한국인이면은 굳이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미 백제 시대에 논어라든지 천자문이라든지 유교와 관련된 이 텍스트들이 한국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학문적으로 보면은 삼국 시대의 유교 이런 것은 이제 중국에서
그 유교의 발전과 관련시켰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 이런 그 부분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리학에서 다시 이제 유교라는 그 단어로 옮겨갔습니다만은 유교의 그러면 출발은 어디일까 하면은 기원전 거의 5, 6세기에 해당하는 공자 혹은 맹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거의 2500년 전인 것 같아요. 기원전 5세기, 6세기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초기 유학이라는 의미로 아마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의미로 아마 그 원시 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자와 맹자의 유학은 혹은 진나라 시대, 진시황 시전 이전의 유학이라고 해서 선진 유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한나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나라 시대가 되면은 조금은 또 달라지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한당 시대의 유학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요. 이제 그 한당 시대를 지나서 이제 수나라를 지나고 송나라, 명나라 시대가 되면은 다시 유교가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아마 그 전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불교를 비판하면서 송명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조금 어렵게 송명리학이라고 이기론할 때 리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명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는 송나라 시대 혹은 명나라 시대의 그 유학들 아마 제가 리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학문들이 조선에 한국에 수용된 이후의 학문을 그 리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학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가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불교 예를 들어 보면은 불교 안에도 아마 천태종도 있고 하엄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파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좋은 의미의 파라는 뜻입니다. 다시 아마 우리가 기독교를 보더라도 뭐 천주교 혹은 기독교라는 큰 분류도 있고 혹은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침례교 이런 분류가 있듯이 유교 안에도 우리가 성리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그 한국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정약용 같은 분들은 이게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정약용 또한 유학자입니다만은 그 이전의 유학, 원래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볼 때도 지금 성서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원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유교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있고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는 중국에서 송나라 시대 혹은 명나라 시대 혹은 그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발전했던 어떤 유교의 하나의 그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성리학의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선시대 비판할 때 아마 성리학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유교가 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갑자기 논리가 비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의 문제가 성리학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리학의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마 정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장님이 이 물은 진짜 어려운 질문 성리라는 단어이네요. 네. 아마 성리. 그 성리라는 말은 그 실제로는 주자 혹은 주자 이전에 주자의 선생님뻘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용한 단어이고요. 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신방변에 생자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맹자책을 보면은 성선설 이런 얘기를 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맹자나 순자가 성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본성, 본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타고난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타고난 품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리라는 말은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세계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리라고 한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원래 한문 표현은 성은 곧 리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즉리 아마 조금 그 어려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적리 이런 표현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심즉리다 이런 그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국에서 송나라, 명나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송나라 시대 때는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이 성은 곧 리이다 이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그 왕양명 그룹들은 리의 앞에다가 심이 곧 리이다 이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추자학과 양명학 구별을 하려면은 이제 성이라는 단어와 심이라는 단어
상당히 그 난해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쉽게 정의하기도 어려운 부분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이 두 학파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성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그 경전에 입각해서 설명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사람의 성질이라고 하면 조금 뭐 성질이 그 좋은 분도 있고 개폐한 사람도 있고 조금은 그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용어를 찾아봤더니만 아마 품성이라는 말이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품자는 이제 어디 이 하늘로부터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하면 아마 천성이라고 할거든. 저 사람은 천성이 착하다. 아마 그때 하늘 천자가 갑자기 붙어버린 것 같아요. 천성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인간이 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어떤 마음,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리다 할 때, 리라는 글자 또 어려운 글자네요. 아마 리라는 글자도 원래에 보면은 그 구슬옥변에 마을 리자가 붙는 글자네요. 그래서 구슬옥자가 붙었다는 것은 아마 구슬을 다듬다. 아마 구슬 아마 구슬이라는 거 제가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옥이라고 할까요? 옥에 결이 있고 결에 따라서 큰 옥을 아마 다듬는 과정을 리라는 글자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글자가 조금 더 후대에 남아 있는 단어가 우리가 정리하다 할 때 아마 이렇게 그 책을 정리하다, 뭐 짐을 정리하다 할 때 리자가 바로 이 그 성적리, 성이란 성은 곧 리이다 할 때 이 어려운 단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한다는 말은 뭔가 가다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남아 있는 단어가 우리가 이용소, 미용소 할 때 이용 혹은 그 이발관이라고 할 때 한자가 바로 이 고상한 리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듬 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듬는 것 같아요. 너무 파격적으로 다듬는 건 조금 예외인 것 같고요. 이제 가지런하게 다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리라는 글자가 어떤 다스리다 혹은 정리하다 혹은 어떤 그 거기서 조금 더 추상화되면서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원리라는 의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법칙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리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 제가 성은 인간이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리라는 말은 이제 세계의 원리라든지 법칙과 이제 관련시킨다고 했는데 성리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본성 자체만 그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세계의 법칙과 어떻게 해서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성리학의 성리라는 단어입니다. 네. 아마 그 이전까지 아마 아마 정신의학이나 혹은 의학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고대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인간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연 세계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짧지만 우리 이제 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생각했던 가치관, 인간관, 마음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 그 아까 타고난 품성, 그다음에 또 마음, 또 그게 학교에서도 배우고 국가 정치 철학도 됐고 시대별로도 좀 분화가 됐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고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놀라운 점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품성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핵심 주제로 아까 처음에 논어가 공자가 나오는 2000년 이상 동안 사상의 중심이 됐다는 게 좀 경이롭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구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품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가 문화권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신의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면서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성리학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의 본성,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옥을 다듬는다, 이치 이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가 일치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본성하고 자연의 이치가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질문 또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도 아마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질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그 문제인 것 같네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 하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들어 있고요. 또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이 자연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아마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정말로 일치할까라는 이 사실의 문제와 일치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제가 앞에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아마 그 맹자의 성선설 혹은 순자의 성악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아마 특히 동양 철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마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들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도식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이렇게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성악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더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성 속에는 성만 있다, 악만 있다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제 두루뭉실하게 피해가는 논법이라고 할까요? 그 인간의 본성에는 성과 악이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그런 선, 악, 이런 도덕이라는 영역이 들어있을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말로 성, 무선, 무악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요. 맹자책 혹은 이 순자책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상당히 주장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다. 이거 아마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맹자가 증명하기 위해서 맹자책 내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쓰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반대 적군들이 있겠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런 쉽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할까? 이런 고민을 끝까지 하면서 이제 쓴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한 가지 주장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럼 또 자연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마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찾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준비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영역 같아요. 단순한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질서, 어떤 순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마 순환이나 어떤 원리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후가 따뜻해지고 어떤 생물이 잘 성장하고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자연 세계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고 할 때 또 아마 기독교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자연에 관한 설명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자연에 어떤 질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또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에는 질서도 있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천둥이 쳐서 사람을 그냥 물건을 피해를 준다든지 더 심해서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재난이라든지 지금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재난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는 질서보다는 무질서에 가깝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 힘이 센 녀석들이 약한 녀석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런 힘의 우열에 의해서 아마 원리가 어떤 법칙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쟁의 세계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 악하다는 주장과
그 자연의 질서에 자연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주장과 질서가 없다는 주장, 이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동물의 세계에서 보던 그러니까 힘이 센 사자들이 지나가는 이 노루라든지 불쌍한 토끼라든지 그냥 잡아먹는 것이 이게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아마 이 자연의 법칙을 사회까지 확장하는 그런 이론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론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세계에서 어떤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주장들이 아마 동양 쪽에서는 많았고요. 아마 서양 세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질서를 아마 일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 동양 철학에서는 대부분 이쪽이 가까운데, 아마 자연의 세계 속에서 질서라든지 어떤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을 설명할 때 그 영역을 캐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역들 자연의 질서에서 어떤 법칙적이고 조화로운 부분들을 인간의 본성과 그대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주장들, 이런 주장들이 아마 인간의 본성과 자연 세계가 일치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주장들이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 쪽은 이쪽이 많이 있고 서양 철학 쪽에서는 아마 스토아 학파들이 이쪽 그 계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간, 사람 마음, 그다음에 뭐 자연하고 연결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특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아시아는 어 마음, 뭐 본성과 자연을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했던 경향이 좀 짙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예술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작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럴 때 마음 안에서 윤리적인 가치와 마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혹은 내 마음 안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좀 떼낼 수 있을까? 그 윤리적인 가치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마음 안에서 윤리적 가치를 분리해 낼 수도 있을까요? 음. 네,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아마 성리학에서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성이라든지 아마 성선 이런 정도의 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성리학에서 마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까? 상당히 아마 성리학자들 책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성명이학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성명심학이라고 얘기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은 한국어입니다만 한자는 마음 심자겠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일까? 또 그것도 아마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 서양 철학에서 이게 마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철학자들이 논의할 때 이제 몸과 마음이다, 이런 그 이원적인 그 구조를 생각해서 이 인간을 설명할 때 몸의 역할과 마음의 역할,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은 마인드 바디 시어리라고 할까요? 인간에게는 마인드가 있고 그다음에 신체가 있고, 이 마인드가 바디를 컨트롤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영역은 이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카르트의 그러니까 마인드 바디 이론은 이원론이다, 이런 주장들을 뭐 철학사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몸 혹은 마인드 앤드 바디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다른 분들은 정신과 신체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좀 마음이란 단어, 그리고 이제 정신이란 단어, 그리고 몸, 신체, 이 복잡한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윤리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과 몸이 정말 별개의 영역일까? 혹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로 그 일관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에서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 이제 만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그 물질보다 앞선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또 최근에 철학자들은 몸보다도 마음이 더 참, 몸보다도 몸이 더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몸 철학이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장들이 조금 더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 이제 마인드 바디 이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논쟁적이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은 연관이 돼 있겠죠. 우리가 아마 그 공부하기 싫으면은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마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앞서면은 어딘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짜 아픈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학교 안 올 때 질문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또 반대로 설명해 보면은 몸이 좀 아프거나 뭐 일어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마음도 아프고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건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고 이걸 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서양 철학에서 주로 마인드 바디는 이제 마인드는 굉장히 그 이성적인 것 같아요. 계산하고 냉철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아마 마인드 바디라고 이런 이론할 때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그 서양의 이성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하고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동양 철학에서는 마음이라는 거 할 때 사람들이 그 아마 우리가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게 호감 비호감이라는 그 단어 테스트를 하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호감 쪽에 좀 더 그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자들이 자기들 논문 써서 요즘은 영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은 심이라는 글자를 마인드라고 번역하는 분들보다는 요즘 하트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트로 번역해 둔 순간부터 이게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술의 영역이라든지 네. 일상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아마 동양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서양적인 마음과는 마인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도 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그 오장육부 중에서 심이라는 글자는 심장의 모양을 딴 그 상형 문자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따뜻한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초기에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그 설문해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인간의 신체의 가운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심장이 신체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아마 우리 그 자연과학자들은 그 키를 재고 심장의 위치를 재고 높이를 재고 정말로 원의 중심일까 물체의 중심일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신체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이제 신체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 신체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체와 마음의 관계에서 신체의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의 어떤 그 주관자라고 할까요? 주제다라는 의미로서 마음을 그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그 행동을 주재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마음의 기능에 두고 있고요. 물론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어떤 이성적인 사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몽주가 그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리야 있겠습니까? 이런 그 일편단심이라고 이런 단심들은 굉장히 그 특이한 의미의 또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실한 마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신방변이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본성이라고 할 때 성이라는 글자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라고 할 때 하는 정자도 들어가 있고 이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뜻 의자에도 보면은 밑에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고 뜻 지자에도 마음신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마 어떤 조금은 이제 이성적인 부분, 혹은 감정적인 부분, 의지 부분, 느낌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상당히 그 넓은 의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윤리적 가치와 이 마음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 윤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행동과 관련되겠죠. 물론 뭐 마음 단계에서도 사유 단계에서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그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과 어떤 그 인간의 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행동을 주재한다고 할 때 마음의 영역이 그 윤리를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의도 같은 거는 우리 마음에서 좀 윤리에서 마음을 좀 떼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마음이 항상 행동을 그 억제하는 기능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마음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그 마음과 작품과의 그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걸 해결한 용어가 논어책에 보면은 공자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일생을 얘기를 하고 나이 70이 되었더니만은 종심소욕 불류구라. 자,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어떤 규범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를 종자, 우리 방종할 때 종자입니다만은 방종할 때 조금 다른 것, 놓을 종자네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단계가 되면은 어떤 그 윤리라고 할까요? 어떤 타인이라고 할까요? 혹은 사회라는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본인의 마음 속에서 이미 그 윤리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너무 해방이 되면 선불교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마 공자, 유교 이런 정도에서 마음과 윤리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윤리의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마음을 만들어 놓은 단계.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수양론이라고 합니다만 수양을 통해서 이제 윤리로부터 마음이 해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뜻밖의 수양을 하면 윤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구나. 마음이 수양을 하면 이제 이런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마음심이 중심에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 감정, 뭐 성, 감정, 뭐 여러 가지의 마음 심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바탕과 같은 것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영어로 번역했을 때 마인드는 역시 이성적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 우리말로 마음 했을 때도 한자로 마음심을 썼을 때도 어떤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윤리를 거기 한번 여쭤봤더니 윤리 종신소욕 분류고 윤리를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되지만 아예 선불교까지는 가지 않는 그 수양의 단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저희가 예술을 하는 또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에 윤리가 있고 거기에 다시 아름다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연결 방식을 상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미학 영역까지 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유교에서 이제 예술과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이제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미학의 영역 혹은 그 예술의 영역과 또 아마 성리학이라든지 유교라든지 도덕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큰 주제로 본다면 이제 도덕과 예술이 어떤 관계에 네. 있을까 이런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덕과 예술에 대해서는 아마 서양 미학사에서도 끊임없이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플라톤 이래로 예술이라는 것은 이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술보다는 도덕이 더 중요하고 그 도덕의 정당성, 당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거기에 비해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야 된다, 예술은 자율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유교에서 아마 예술을 얘기를 할 때 주로 그 음악, 미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도덕의 우위라는 걸 주장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도덕을 필요하고 그 도덕을 그 실현하기 위해서 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도덕, 기본적으로 전제가 인간 사회에는 도덕이 필요하고 이 도덕을 함양하는데 이 예술이 아마 음악과 혹은 회화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쪽의 논의들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학문적으로는 실용적인 이론이라고 할까요? 아마 혹은 도덕적 예술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교가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그 예술에 대해서 어떤 그 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을까? 그런 얘기만 했다면 아마 예술 하시는 분들은 유교 공부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그 유교가 아마 그 예술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앞에서 종심소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술을 혹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분들의 어떤 주체라고 할까요? 이런 주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질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음악이라고 할 때 소리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다 이런 표현을 순자책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문제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양이 춤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술을 창작하는 주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아마 인격이라고 할까요? 주체가 어떤 거기에 도덕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도덕적 주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수양된 주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제 심이라는 것이 만일 공자가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70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70대의 종심소욕이라고 할 때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행동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술 창작에 있어서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수양의 경지에서 그 단계에 갔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아마 우리가 제가 회화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떤 고양된 경지에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이제 보니 예술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이제 수양된 주체가 이게 뭐 음악이라면 마음의 소리, 아까 춤이라고 하면 마음의 움직임, 또 뭐 회화라고 한다면 마음의 이미지, 신상을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수양된 주체가 이제 표현되는 게 아마 동양에서 혹은 성리학에서 생각한 마음, 뭐 윤리, 예술의 관계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현대 예술들이 아직도 굉장히 작가에게 어떤 수양된 인격, 수양된 생각 이런 표현들을 기대하고 또 작가들이 그런 개념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과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는 아직도 어 성리학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다. 한국 현대미술조차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조선시대 또 혹은 또 뭐 유학이 들어온 뭐 백제부터 얘기를 해도 뭐 2000년 동안의 사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크게 겪은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은 것은 세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19세기에 어떤 이제 양모 교수님께서도 저서에서 언급하셨지만 그전에는 이제 아시아가 전부였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19세기가 되면 이제 일명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 문화, 그리고 20세기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문화, 그리고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접하는 어떤 세계화, 글로벌리즘이 이제 막 마구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근대 19세기 한국이 그전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1단계로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금 역사에 가까운 질문이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19세기 그리고 지금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사에서 아마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가장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마 그 19세기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 조선이
외부 영역과 외부의 세계, 특히 서양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서양에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서양이 동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이제 개척하기 위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또 불행하게도 또 이웃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식민지 시기를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1940 이후 45년 이후에 아마 그 남북이 또 분단되는 이런 그 이념의 대결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이라는 또 전쟁의 상처도 겪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한국이 근대화 산업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변화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이 판단의 기준들이 많이 흐려졌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논의했던 그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름대로 체계화된 어떤 그 규범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그 옳은 행동, 이런 행동들은 옳지 않은 행동, 이런 기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북 분단 이후로 그 지금도 뭐 이념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고 남쪽이 옳으냐 북쪽이 옳으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그 뭐 동양적인 것이 옳으냐 서양적인 것이 옳으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그 우리 관장님은 한복을 입고 오시고 저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이 현실 이 상황에 맞는 것이냐 이런 논쟁들은 대답이 안 나올 정도로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 우리가 그 전근대식이라고 할까 조선 시대 같으면은 뭐 이런 그 행사에서 서로 복장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그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있었던 지금은 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가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쓰다가 우리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아침에 그 부모님께 인사하는 장면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의 복장에서 한복이 언제 없어졌을까 이런 걸 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하나의 사회적 윤리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교과서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영희와 철수 단계였던 것 같아요. 영희와 철수가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엄마 복장은 한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이론들이네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양 서양 이런 기준들도 우리가 그 근대화 노선에서는 아마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조금 더 우월하게 보였고 그것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세련되어 보였고 그리고 또 프랑스나 독일에 가서 그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게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더 불쌍해진 것 같아요. 이제 동서양의 기준 자체도 이제 흔들려 버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본인들의 우월주의에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서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모든 거를 리셋해야 되는 재정립을 할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랜드 리셋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뭐 조선 시대를 봤다 근대를 겪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전 세계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신의학, 마음 예술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이제 질문이 생기냐 하면 자신의 마음이 갖고 있는 갈등들, 이 정신의학은 갈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을 일어난 마음속에서 예술가들에게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윤리적인 측면, 어떤 사회적인 규범, 이 자기 자아와 맞지 않을 때만한 갈등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를 보니 모든 게 리셋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가치, 뭐 마음관, 성리학, 그다음에 근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해한 유럽, 그다음에 또 현재 팬데믹을 보면서 인류의 공통적인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뭔가
적응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실용적인,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 어댑티브 리더십, 어댑티브 밸류라고 하는 적응된, 사실 현실에 맞는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개인의 마음의 문제, 철학의 문제, 사회 가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좀 이 상충되고 다시 재정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마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마 대단히 그 복잡한 사회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표현해야 될 것인가, 기준들이 어려워진 시기인데, 아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 저는 아마 이 질문을 제가 그 준비하면서 맹자책에 나오는 그 하나의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맹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마 그 당시 비유기 때문에 그 강아지와 닭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강아지, 개와 닭을 키우는데 아마 개와 닭이 그 가출을 할 수가 있겠죠. 집을 나갈 수가 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찾으러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 페트로서 개와 고양이겠죠. 개와 고양이가 집을 뛰쳐나간다면은 아마 이렇게 그 집을 잃게 된다면은 아마 굉장히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맹자가 본인이 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그 가축들도 집을 나가면은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이 자기의 몸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찾을 줄을 모르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마음이 어디로 갔다는 말을 방심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사용하는 방심이라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뭐 본성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해서 아마 보존할 존자에다 존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마음을 보존하라.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맹자 이후로 그 유교의 역사 혹은 성리학의 역사에서 마음을 보존하라는 말이 조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현대 사회에서 착하게 살아라는 것과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마음에 대한 해석에서 어떤 그 예술적인 주체 혹은 뭐 저같이 이런 교육자들은 교육의 주체로서 본인이 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역시 마음에 대한 성찰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고, 진짜 방심, 마음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찾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마음을 잘 성찰할 때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한국 윤리의 정초를 생각했을 때 다시 이제 첫 번째 이 대담의 제목, 한국 윤리의 정초를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잘 챙길 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되는 공감이라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또 공감의 문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맹자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측은지심이라는 이 표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의 본성이 선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맹자책에 보면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린 꼬마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상황, 이 어떤 그 아마 요즘 그 서양 철학자들이 그런 그 어떤 장면을 잘 구상해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처럼 맹자도 그런 구상을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실험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그 당시에 우물에 빠져서, 아마 그 당시 이 비유겠죠. 지금 같으면 뭐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어떤 그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자, 맹자 같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가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책 전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공감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측은지심이고, 그것이 또 인의 예지할 때 인이고, 또 사랑의 마음이고, 그런 논리를 끝까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맹자의 이론에서 우리가 주자의 성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주자의 성리학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맹자책을 좋아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런 맹자책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어떤 공감의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감의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얘기했죠. 아마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또 가서 구하지 않으면 또 논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와 타인 좀 더 넓게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사회와의 관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독자적인 혼자 있는 개인일까, 아니면은 나와 관련된 주변과의 관련된 사회 속에서의 개인일까,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아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의 추적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 지역과는 다른 차이가 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미국과 유럽 지역에 훨씬 더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에서 이 코로나가 더 확장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역이 성공적이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한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개인의 질병에 관한 문제가 사회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나와 타인 사이의 어떤 공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를 안정시켜 나가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마음에서 공감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아마 개인의 감정 속에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의 감정,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자라온 문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공감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공감 능력을 많이 발달시켜온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자라왔다. 그다음에 현재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너무 많지만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질문인데요.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 윤리의 문제, 또 이와 연결된 예술의 문제, 또 공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크게 보면은 마음과 정신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제 기계에게 사실 사람이 마음, 정신이 작동하는 법을 가리키겠다.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이제 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윤리적인 한국의 윤리적인 정초에서 보시기에 어떤 인공지능과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어서 다행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었어요. 아마 인공지능, 저도 요즘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인공지능 공부하는 연구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연구팀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바이어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은 정말 공평무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바이어스와 편견을 갖고 있다. 아마 구글에서 만든 챗보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최근에 이루다 사건도 있었네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두었더니만은 이제 실제로는 사고뭉치였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과학자들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훨씬 더 이제 아이디어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같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왜 그런 바이어스를 갖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아마 우리가 윤리라는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가 미국 가서 살 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패턴, 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갈 때의 패턴,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AI가 대답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버전의 AI가 대답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 버전의 AI가 대답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공부하다 느낀 것은, 저는 아직 뭐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만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그 서양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만들어진 기계, 영화에 나오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인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머릿속의 지능은 거기에 비하면 자연지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간이 어떻게 자연지능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이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제가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하는 일은 인공적이었던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 작가분들은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이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인위적인 예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가 제 머리가 그냥 자연지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이 자연과 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까지 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한국에 살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동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한 이제 반성적인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인공지능을 그 나중에 우리가 도입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대담을 하고 보니 저희가 정신의학에서 생각했던 어떤 무의식, 그다음에 자아, 그다음에 초자, 특히 윤리와 아주 연결된 초자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전통에서 살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제 미래와 연결될 것인가까지 잘 양인모 교수님을 좀 여쭤보면, 양인모 교수님께 여쭈면서 많은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1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양일모 교수님, 오늘 네. 이 자리를 함께한 지금 30분 정도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오늘의 그 한국의 윤리적 정초, 정신의학 마음예술에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대담이 아니었을까 염려가 됩니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 한국의 윤리의 문제를 설명해 주신 양일모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2021년 관장초청 대담 양일모 교수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